대한민국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63층 펜트하우스. 최고급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한 남자가 위스키 잔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재계 순위 10위권에 진입한 태성건설의 한민성 회장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건설업계에 살아있는 신화라고 부릅니다. 부도 직전의 작은 하청업체를 불과 5년 만에 대한민국 랜드마크를 짓는 거대 기업으로 키워냈으니까요. 하지만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민성의 속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집은 차갑습니다. 옹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델하우스 같습니다. 민성은 퇴근 후 불 꺼진 거실에 앉아 매일 밤 똑같은 악몽을 꿉니다. 민성 씨, 미안해. 난 가난이 지긋지긋해. 5년 전 빚쟁이들이 들이닥치던 날 싸늘하게 돌아서던 아내 이영은의 뒷모습. 그 기억은 민성을 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공하겠다. 보란 듯이 성공해서 날 버린 걸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들겠다. 그 도끼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통장에 수천억 원이 쌓여갈수록 민성의 가슴에는 구멍이 뚫린 듯 찬바람만 붑니다. 여자들은 줄을 섰지만 민성은 그 누구에게도 곁을 주지 않았습니다. 증오라 믿었지만 사실은 그리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회장님, 내일 통영 출장 일정입니다. 재개발 부지 주민들과 마찰이 좀 있다고 합니다. 비서실장의 보고에 민성은 피로한 눈을 떴습니다. 통영이라? 통영? 그곳은 민성과 영은이 신혼여행을 갔던 곳입니다. 돈이 없어 해외는 꿈도 못 꾸고 낡은 시외버스를 타고 갔던 그곳에서 둘은 충무김밥 하나를 나눠 먹으면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었습니다. 내가 직접 가지. 민성은 양복 상의를 챙겨 일어났습니다. 이번 재개발 사업은 태성건설의 사활이 걸린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민성의 발걸음을 재촉한 건 사업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왠지 그곳에 가면 잃어버린 과거의 조각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막연한 예감. 그것이 그를 남쪽 바다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검은 세단 행렬이 통영의 좁은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5년 전과 똑같이 푸르렀지만 민성의 마음은 잿빛이었습니다. 차 세워. 목적지인 리조트 부지가 아니라 민성은 굳이 낡은 판자촌 입구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비릿한 굴냄새와 짠 내음이 훅 끼쳐왔습니다. 수행원들이 당황하여 우산을 펴들었지만 민성은 손을 저어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혼자 좀 걷고 싶군. 따라오지 마. 잘 닦인 구두굽이 진흙탕을 밟았습니다. 5년 만에 밟아보는 가난의 냄새였습니다. 골목 어귀 찬바람을 막으려 비닐을 덧댄 굴까기 작업장이 보였습니다. 딱딱 경쾌하면서도 처연한 굴 까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십 명의 아낙네들 틈에서 유독 작고 야윈 어깨가 민성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낡아 빠진 회색 패딩 점퍼에 머리에는 수건을 푹 눌러 쓴 여자. 고무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얼음장 같은 굴을 까고 있는 그 여자의 뒷모습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만큼 익숙했습니다. 민성은 홀린 듯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죽었다고 했잖아. 그 여자는 지금쯤 딴 놈이랑 호의호식하고 있을 텐데.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민성의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여자가 일하다 말고 허리를 펴며 콜록콜록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그 기침 소리마저 기억 속에 박제된 아내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민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려는 찰나 여자가 쭈그려 앉은 채 옆에 둔 스티로폼 박스를 향해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준이 추우니까 이불 꼭 덮고 있어. 엄마가 금방 다 하고 밥 줄게. 엄마. 민성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아이가 있었단 말인가?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 배신감이 치밀어 오르려던 순간 박스 안에서 부스스 일어난 꼬마 아이의 얼굴을 본 민성은 그 자리에서 석상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바로 자신의 어린 시절 얼굴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다는 말은 아마 이럴 때 쓰는 표현일 겁니다. 비릿한 굴냄새가 진동하는 통영의 허름한 작업장 한복판. 대한민국 서열 10위권의 재벌 총수 한민성은 마치 발밑에 강력 본드라도 붙은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5년 전 자신을 매몰차게 버리고 떠났다던 전처 이영은, 그리고 스티로폼 박스 안에서 부스스 눈을 비비며 일어나는 서너 살배기 사내아이. 엄마, 나 추워. 아이가 웅얼거리며 영은의 낡은 패딩 점퍼 자락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가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민성의 고막을 찔렀습니다. 순간 멍하니 있던 영은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이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마치 맹수 앞에 선 어미 사슴처럼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질려 있었습니다. 아? 한민성? 영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트고 갈라져 피딱지가 앉은 입술이었습니다. 민성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억누르고 있던 뜨거운 용암이 식도를 타고 넘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증오였을까요? 지난 5년간 민성은 매일 밤 이 순간을 상상해 왔습니다. 다시 그녀를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보란듯이 성공했는지, 내가 버린 남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지 비웃어 주겠노라고. 하지만 현실은 상상과 달랐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있을 줄 알았던 여자는 생선 비린내에 쩔어 있었고, 보석 반지를 끼고 있을 줄 알았던 손가락은 굴껍데기에 베어 성한 곳 하나 없이 짓물러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민성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비웃음이 아닌 떨리는 탄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은은 그 탄식을 분노로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고무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세요. 제발 가세요.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상관이 없어? 민성이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구두가 질척한 작업장 바닥에 오물을 밟았습니다. 돈 때문에 날 버리고 갔다며. 위자료까지 싹 긁어 모아서 새 인생 살러 갔다며. 그런데 꼴이 이게 뭐야? 그 돈 다 어디다 쓰고 고작 이런 데서 굴이나 까고 있어. 민성의 고함이 작업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주변에서 굴을 까던 안악들이 일제히 숨을 죽이고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영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를 안은 팔에 더 힘을 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은의 품속에 파묻혀 있던 아이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습니다. 낯선 아저씨가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는 상황. 보통의 아이라면 울음을 터뜨려야 정상일 겁니다. 하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겁에 질린 눈망울로 민성을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성의 시선이 아이와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민성은 등골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무서운지 입술을 꾹 깨물면서 조망만한 오른손을 들어 자신의 오른쪽 귓불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건 민성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오른쪽 귓불을 만지는 버릇. 그것은 민성이 아주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유전 같은 습관이었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오직 혈육만이 알 수 있는 본능적인 행동. 심지어 아이의 눈매는 민성의 어릴 적 앨범 속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오려붙인 듯 똑같았습니다. 쌍꺼풀 없이 길게 찢어진 눈, 그리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까지. 너, 비켜봐. 민성이 떨리는 손으로 영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안 돼요. 손대지 마요. 영은이 비명을 지르며 민성을 밀쳐냈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필사적인지 거구의 민성이 휘청거릴 정도였습니다. 내 아들이에요. 당신이랑 상관없는 내 아이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민성이 영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여자의 손목뼈가 앙상하게 망겨졌습니다. 민성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영은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 정말 나랑 상관없어? 저 아이 5년 전 우리가 헤어질 때 그때 생긴 아이 아니냐고. 아니야. 아니라고. 당신 아이 아니야. 영은은 악을 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굴껍데기 위로 떨어졌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면 늘 눈을 깜빡이던 그녀의 버릇은 여전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영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아저씨한테 그러지 마. 아빠 나빠. 아빠. 민성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아이는 민성을 보고 아빠라고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괴롭히는 사람을 나쁜 아빠라고 칭한 것입니다. 아이의 머릿속에 아빠라는 존재는 엄마를 울리고 괴롭히는 공포의 대상이라는 뜻일까요? 민성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은이 재혼을 해서 낳은 아이라면 왜 저런 버릇을 가지고 있으며 왜 영은은 저토록 필사적으로 아이를 숨기려 하는가? 만약 내 아이라면 왜 임신 사실을 숨기고 날 떠났는가? 이영은, 너 도대체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민성의 목소리가 젖어 들어갔습니다. 분노보다는 애원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묵묵히 굴을 까고 있던 한 노파가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굽은 욕쟁이로 소문난 작업장 반장 할머니였습니다. 에이구, 지랄들하고 자빠졌네. 야, 이 양복쟁이 놈아. 할머니는 손에 든 굴 까는 칼을 바닥에 쾅 내려놓으며 민성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니놈이 그 잘난 한서방인가 뭔가 하는 그놈이요? 테레비에 나와서 떵떵거리는 그 건설회사 회장? 민성이 당황하여 노파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뭡니까? 비키세요. 못 비킨다. 이 썩을 놈아. 니놈이 사람 새끼면 짐승도지 새끼는 알아본다는데 눈가를 그리 뜨고 쳐다보면 안 되지. 할머니의 고함에 영은이 사색이 되어 할머니를 말렸습니다. 할머니 제발요. 그러지 마세요. 나라. 내가 속이 터져서 못 살겄다. 이 미련 곰탱이 같은 년아 언제까지 숨길겨? 네 서방이 저리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네 새끼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언제까지 입 다물고 있을겨? 할머니는 민성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비싼 양복깃이 구겨졌지만 민성은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매서웠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라, 이놈아. 저 아이 네 씨앗 맞다. 네 놈이 사업 망해서 한강간이 많이 할 때 뱃속에 들어선 네 핏줄이라고. 쾅! 민성의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에 민성은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편네가 네 돈 들고 튀었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네 놈 빚쟁이들이 네 목숨줄 끊어놓겠다고 칼 들고 설치니까
지 목숨 내놓고 뒤를 친 년이다. 니놈 살려주는 대신 자기가 빚 다 떠안고 꺼져주겠다고. 그게 무슨. 민성의 시선이 영은에게로 향했습니다. 영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작업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민성은 추위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타오르던 증오의 불길이 순식간에 꺼지고 그 자리에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후회와 고통이 밀려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성의 시선이 다시 아이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작은 손. 저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나를 살리기 위해 이 여자가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고? 민성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재벌 회장이 썩은 굴껍데기가 널린 시멘트 바닥 위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은아. 입 밖으로 나온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라기보다 상처 입은 짐승의 울음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남자의 무릎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닿는 순간 억눌러왔던 제방이 터진 듯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건설사의 회장 한민성.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호령하던 그 당당한 어깨가 지금은 썩은 굴껍데기가 널브러진 작업장 바닥에서 처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은아, 내가 죽일 놈이다. 민성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울음을 토해내며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최고급 양복 바지가 굴껍데기에 긁혀오리 나가고 진흙물에 젖어 들어갔지만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붉게 퉁퉁 부어오른 아내의 손, 그리고 그 곁에서 겁에 질려 있는 작은 생명체만 보였습니다. 영은은 다가오는 민성을 피하려 몸을 움츠렸습니다. 오지 마, 민성 씨. 제발 우리 그냥 이렇게 살게 내버려둬. 당신은 이제 높은 사람이잖아. 우리 같은 건 잊고 살아야지. 그녀의 거절은 민성의 가슴을 더욱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민성은 억지로 영은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영은이 비명을 지르며 빼려 했지만 이번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손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고왔던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어져 있었고 손등은 칼에 베인 상처와 동상으로 거무죽죽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씻어도 지워지지 않을 검은 때와 굴껍데기 가루가 박혀 있었습니다. 고작 이 손으로 나를 지켰다고? 민성은 아내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감촉이 얼굴을 긁었습니다. 5년 전 부도 위기에 몰려 술에 쩔어 살던 자신에게 돈 없으면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해? 라고 소리치던 영은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그게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녀가 돈에 미쳐 자신을 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게 된 진실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욕쟁이 할머니가 혀를 차며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전현이 얼마나 독한 년인지 아냐? 만삭의 몸으로 여기 처음 왔을 때 배가 남산만 한데도 일을 시켜달라고 빌더라. 애 낳기 전날까지 쪼그리고 앉아서 굴을 깠어. 왜 그런 줄 알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빚쟁이 놈들이 네 놈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는 대신 매달 이자를 갚으라고 협박을 했다더구나. 하루라도 돈이 밀리면 서울에 있는 남편 손목을 자르러 가겠다고. 저 미련한 년이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산후조리는커녕 애 낳고 사흘 만에 나와서 찬물에 손 담그고 일을 했어. 핏덩이 같은 새끼 포대기에 업고. 아. 민성은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시멘트 바닥에
핏자국이 번졌습니다. 자신이 펜트하우스에서 최고급 침대에 누워 성공을 자축하던 그 시간, 아내는 갓 낳은 핏덩이를 업고 찬물에 손을 담그며 자신의 목숨 값을 갚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마시는 위스키 한 잔 값이 아내와 아이가 한 달을 버티는 생활비였다는 사실에 민성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민성의 시선이 영은의 등 뒤에 숨은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준이, 자신의 아들. 아이는 낯선 아저씨가 울부짖는 모습이 무서운지 영은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꾀죄죄한 얼굴에 입고 있는 옷은 낡다 못해 소매가 다해져 있었습니다. 준아, 민성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아빠야. 내가 네 아빠야.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도리질치며 영은의 품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싫어. 아저씨 무서워. 우리 엄마 울리지 마. 아이의 거부는 그 어떤 비난보다 아팠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아빠의 따뜻한 품을 느껴보지 못한 아이. 아빠라는 존재가 그저 엄마를 울리는 나쁜 사람으로 각인된 아이. 민성은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가자. 민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입고 있던 양복 재킷을 벗어 영은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있는 영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디를? 안 돼, 민성 씨. 난 못 가. 여기 빚이 아직. 그딴 건 내가 다 해결해. 10억이든 100억이든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갚으면 될 거 아니야. 민성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은이 움찔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민성은 곧바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최대한 부드럽게 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미안해. 소리 질러서 미안해.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 단 1분 1초도 당신이랑 내 새끼 이런 곳에 못 둬. 하지만 당신은 회장님이잖아. 나 같은 여자가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누가 감히. 민성의 눈에서 펄한 안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누가 감히 내 아내한테 손가락질을 해. 당신은 대한민국 태성건설 회장 한민성을 살린 은인이야. 내 목숨이고 내 전부야. 쪽팔린 건 당신이 아니라 마누라가 이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떵떵거리고 산 나야. 내가 죄인이라고. 민성은 와락 오물 냄새 나는 영은과 그 품의 아이를 한꺼번에 끌어안았습니다. 비싼 셔츠에 굴껍데기 냄새가 배고 진흙이 묻었지만 민성은 난생 처음으로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품에 안긴 영은의 마른 몸이 나뭇잎처럼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를 적시는 건 민성의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고생 끝났어, 영은아. 내가 다 갚아줄게. 당신 눈에 눈물 나게 한 놈들, 내 아들 배 곪게 한 놈들, 내가 뼈까지 씹어 먹어서라도 다 갚아줄 거야. 그때였습니다. 작업장 입구에서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검은 승합차 서너 대가 들이닥쳤습니다.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소음과 함께 험상궂은 사내들이 몽둥이를 들고 우르르 내렸습니다. 이영은이, 오늘 이자 내는 날인데 왜 연락이 없어? 선두에 선 남자는 뱀눈을 한 채 껌을 씹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지역 악질 사채업자이자 영은을 5년간 괴롭혀온 독사 최칠성이었습니다. 영은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경직되었습니다. 조건 반사적인 공포. 그녀는 민성을 밀쳐내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민성 씨, 피해요. 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얼른 도망가요. 영은은 본능적으로 민성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5년 전 남편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늑대 소굴로 들어갔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민성의 커다란 손이 영은의 어깨를 감싸 뒤로 훅 잡아당겼습니다. 단단하고 넓은 등이 영은과 아이의 앞을 거대한 성벽처럼 가로막았습니다. 민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칠성과 그 일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민성의 눈빛이 순식간에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것으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에 잠긴 남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린 자들을 모조리 짓밟아 버리겠다고 다짐한 제왕의 눈빛이었습니다. 저 쓰레기들이 내 마누라 협박한 그놈들인가? 민성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초대장처럼 서늘하고도 잔혹하게 작업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뿜어내는 위압감에 작업장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독사라 불리는 악질 사채업자 최칠성. 그는 씹던 껌을 바닥에 퇴뱉으며 짝다리를 짚었습니다. 그의 더러운 워커발이 영은이 아침 내내 까놓은 굴 바구니를 툭 찼습니다. 와장창 싱싱한 굴들이 시멘트 바닥에 쏟아지며 으깨졌습니다. 그 굴 하나하나가 영은에게는 아이의 분유값이고 쌀값이었습니다. 영은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기어가 으깨진 굴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아, 안 돼요. 이거 납품해야 되는데. 칠성씨, 제발요. 내일 꼭 이자 맞출게요. 내일? 이 여편네가 누굴 호구로 하나? 저번 달에도 내일, 이번 달에도 내일. 내일은 네 제삿날로 잡아줄까? 칠성이 낄낄거리며 영은의 손등을 군홧발로 지시기려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으악! 비명은 영은이 아닌 칠성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민성이 칠성의 발목을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중심을 잃은 칠성이 뒤로 나자빠지며 굴껍데기 더미 위로 처박혔습니다. 형님, 뭐야, 저 새끼는? 뒤에 서 있던 졸개들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꺼내 들고 살기를 띠며 달려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오금을 저릴 상황. 하지만 민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양복 소매 단추를 풀며 넘어진 영은을 일으켜 세워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민성 씨. 어떡해. 빨리 도망가요, 제발. 영은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민성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민성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서 끙끙대며 일어나는 최칠성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너 이 새끼, 뭐하는 놈이야? 이 구역에서 내 몸에 손을 대고 살아서 나간 놈이 없는 줄 모르나 본데. 칠성이 굴껍데기에 찢어진 이마를 닦아내며 이를 갈았습니다. 붉은 피가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더욱 흉측해 보였습니다. 민성은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돈. 뭐? 내 아내가 너희 같은 쓰레기들한테 갚아야 할 돈 얼마냐고 물었다. 민성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기운은 시베리아의 폭설처럼 매서웠습니다. 칠성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민성의 비싼 양복과 시계를 훑어보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 물주가 나타나셨다? 때깔을 보니 강남에서 좀 노는 놈인가 본데. 어디 보자. 원금에 밀린 이자에 오늘 내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합치면 대충 10억은 되겠는데? 갚아줄 능력은 되냐? 10억? 5년 전 민성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부족했던 자금이 딱 그 정도였습니다. 고작 그 돈 때문에, 고작 강남 아파트 전셋값도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내 아내가
이 짐승 같은 놈들에게 5년이나 시달렸다는 사실에 민성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민성은 품에서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펜을 휘갈겼습니다. 찍 찢어지는 종이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여기 10억 있다. 민성의 손에서 팔랑거리며 떨어진 수표 한 장이 칠성의 얼굴 앞을 스쳐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칠성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짜 10억짜리 자기 앞 수표였습니다. 헉, 형님, 이거 진짜인데요? 졸개 하나가 수표를 주워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칠성의 입꼬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이야, 이 여편네가 아주 제대로 된 놈을 물었네. 좋아, 돈 받았으니 우린 간다. 앞으로 자주 보자고, 사장님? 칠성이 희죽거리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성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민성의 서늘한 목소리에 칠성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돈 계산은 끝났고 이제 죗값을 치러야지. 뭐? 죗값? 지난 5년간 내 아내에게 소리 지른 감, 내 아내의 고운 손을 엉망으로 만든 감, 그리고 감히 내 아들 눈에 공포를 심어준 감. 민성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쳐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남자였습니다. 단순히 책상머리에 앉아 결제 도장만 찍는 샌님이 아니었습니다. 십장들과 몸으로 부딪히며 쇳덩이를 나르던 근육과 야성이 최고급 정장 속에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 값은 니놈들 목숨으로 받아야겠어. 이 새끼가 진짜 돌았나? 얘들아, 담가버려. 칠성의 고함과 함께 졸개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영은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퍽! 우당탕!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건 민성이 아니었습니다. 민성은 달려드는 졸개의 팔을 낚아채 꺾어버리고 그 반동을 이용해 칠성의 명치를 걷어찼습니다. 5년간 쌓이고 쌓인 울분과 분노가 주먹 하나하나에 실렸습니다. 으악! 살려줘! 불과 1분도 되지 않아 칠성과 졸개들은 바닥에 나뒹굴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민성은 쓰러진 칠성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칠성의 눈동자에 악기처럼 일그러진 민성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내 아내가 겪은 지옥에 비하면 너희는 아직 멀었어. 민성이 다시 주먹을 들어 올리는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작업장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경찰차? 아닙니다. 차량 번호판에 태성이라는 글자가 박힌 태성그룹 본사보안팀과 법무팀 차량들이었습니다. 기익! 차량들이 칠성 일당을 포위하듯 멈춰섰고 수십 명의 건장한 경호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뒤로 말끔한 정장을 입은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칠성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남자가 누구인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TV 뉴스에서나 보던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말 한마디면 통영 바닥의 흙 한 줌까지 뒤엎을 수 있는 절대 권력자. 한민성 회장. 칠성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오줌을 지릴 지경이었습니다. 민성은 칠성을 쓰레기 버리듯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건넨 손수건으로 손에 묻은 피를 닦아내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김 실장. 예, 회장님. 이놈들 싹 다 쓸어담아. 경찰서로 넘기기 전에 우리 법무팀 총동원해서 이놈들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 탈세, 폭행 협박,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 감옥에서 평생 썩어서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야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철저히 처리하겠습니다. 경호원들이 칠성일당을 짐짝처럼 끌고 갔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몰라봤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칠성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멀어지자 작업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민성은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는 영은과 여전히 겁먹은 눈으로 엄마 다리에 매달려 있는 준이가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짐승들을 사냥하던 포식자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성은 다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죄인의 표정이 되어 아내와 아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손을 옷에 문질러 깨끗이 닦은 뒤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준아,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많이 무서웠지? 미안해. 아저씨가. 아니, 아빠가 너무 늦게 왔어. 민성의 눈에서 다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잠시 민성을 빤히 쳐다보더니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민성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저씨, 울지 마. 엄마가 남자는 우는 거 아니랬어. 아이의 손길이 닿는 순간 민성은 참아왔던 오열을 터뜨리며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것은 5년 만에 되찾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핏줄, 나의 보물이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작업장 앞마당. 요란했던 사이렌 소리와 고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최칠성 일당이 끌려간 자리에 남은 건 그들이 흘린 핏자국과 부서진 집기들 뿐이었습니다. 가자. 집으로. 민성은 영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영은은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신의 발밑, 낡고 더러운 운동화와 흙투성이가 된 바짓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 못 타. 냄새나잖아. 당신 차 비싼 건데. 우리한테선 썩은 굴냄새가 진동을 해. 택시라도 불러주면 그거 타고 갈게. 영은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에게 민성의 검은색 리무진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다른 세상의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깎아내려 남편 앞에서도 죄인처럼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민성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영은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 민성 씨. 영은이 놀라 버둥거렸지만 민성은 그녀를 깃털처럼 가볍게 안아 리무진 뒷좌석에 깊숙이 앉혔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준이까지 안아 올려 엄마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냄새? 상관없어. 차라리 차를 버리면 버렸지. 당신들을 길바닥에 두게 하진 않아. 민성이 차 문을 닫고 옆자리에 앉자 운전석의 기사가 말없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최고급 가죽 시트의 안락함, 은은하게 풍기는 디퓨저 향기, 그리고 따뜻한 히터 바람. 불과 10분 전까지 살을 애는 칼바람 속에 있었던 영은과 준이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꿈만 같았습니다. 준이는 신기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차 안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우와, 따뜻하다. 아이가 무심코 가죽 시트를 손으로 쓰다듬자 시트에 거무죽죽한 흙탕물 자국이 묻어났습니다. 준이는 깜짝 놀라 얼른 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엄마, 내가 차 더럽혔어? 아저씨한테 혼나면 어떡해? 아이가 울먹이며 영은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영은 역시 당황하여 소매로 얼룩을 닦으려 했습니다. 죄송해요. 애가 뭘 몰라서. 제가 닦을게요. 민성은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영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놔두라고 했잖아. 그냥 둬. 차가 더러워지면 또 사면 돼. 시트가 찢어지면 갈면 되고. 제발 내 앞에서 눈치 좀 보지 마. 민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초콜릿과 과자를 꺼내 준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준아, 이거 먹어. 마음껏 먹어도 돼. 흘려도 되고 부스러기 떨어뜨려도 괜찮아. 아빠가 다 치워줄게. 아빠라는 단어에 준이가 멈칫하며 민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은 낯선 단어, 낯선 사람. 하지만 손에 쥐어진 달콤한 초콜릿의 유혹은 강렬했습니다. 준이는 조심스럽게 포장지를 까서 입에 넣었습니다. 볼이 불룩해지며 오물오물 씹는 아이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민성의 입가에도 씁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차는 통영 시내의 최고급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서울로 가기 전 지친 몸을 씻고 쉬게 하려는 민성의 배려였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비릿한 냄새를 풍기는 남루한 행색의 모자가 들어오자 호텔 직원들과 투숙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영은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민성의 뒤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민성은 보란 듯이 영은의 어깨를 감싸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VIP 스위트룸. 제일 따뜻하고 전망 좋은 방으로. 그리고 지금 당장 백화점 명품관에 연락해서 여자 옷이랑 아이 옷, 사이즈별로 종류별로 다 가져오라고 해. 10분 준다. 지배인이 민성의 얼굴을 알아보고 허리가 90도로 꺾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스위트룸에 들어서자마자 민성은 욕실에 따뜻한 물을 가득 받았습니다.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커다란 욕조. 영은과 준이는 쭈뼛거리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푹 씻고 나와. 아무 생각 말고. 욕실 문이 닫히고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성은 거실 소파에 앉아 비로소 긴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5년입니다. 자신이 성공을 향해 앞만 보고 달리는 동안 아내는 차가운 바닷물에 손을 담그고 아이는 따뜻한 목욕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컸습니다. 욕실 안에서 아이의 까르르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거품이야. 구름 같아. 준아, 눈에 들어가면 따가워. 가만히 있어. 그 평범한 대화 소리가 민성에게는 세상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게 그리고 아프게 들렸습니다. 30분 뒤 욕실 문이 열리고 뽀얗게 씻은 준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직원들이 급하게 공수해온 새 내복을 입은 아이는 씻겨놓으니 영락없는 귀공자였습니다. 민성의 어릴 적 사진과 판박이었습니다. 뒤이어 영은이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고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비린내와 흙먼지를 씻어내니 5년 전 민성이 사랑했던 그 청초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눈가에 잡힌 잔주름과 앙상하게 마른 쇄골이 그간의 고생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리 와 앉아. 민성은 룸서비스로 시킨 음식들이 차려진 테이블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복죽, 부드러운 안심 스테이크, 아이가 좋아할 만한 파스타와 과일들. 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와, 이거 다 먹어도 돼? 그럼, 다 준이 거야. 아이는 포크를 쥘 새도 없이 손으로 고기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허겁지겁 먹는 아이의 모습에 영은은 체해 천천히 먹어라며
물을 챙겨주었지만 정작 그녀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안 먹어? 당신도 들어. 민성이 죽그릇을 영은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영은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국물을 자꾸만 흘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호사, 꿈 같은 현실이 믿기지 않아서, 그리고 이 행복이 다시 깨질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민성 씨, 나 겁나. 영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꿈 아니지? 자고 일어나면 다시 그 춥고 냄새나는 쪽방 아니지? 나 다시 거기로 돌아가기 싫어. 우리 준이 쥐 나오는 방에서 재우기 싫어. 민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영은의 옆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꿈 아니야. 그리고 다시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신들 그곳으로 안 보내. 민성은 영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맹세하듯 말했습니다. 약속해. 앞으로 남은 내 인생, 당신이 잃어버린 5년, 아니 50년으로 갚아줄게. 오늘이 당신 고생의 마지막 날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불안해하고 제발 밥 좀 먹어. 당신 너무 말랐어. 민성이 직접 고기를 썰어 영은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영은은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의 맛과 함께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음식물을 씹었습니다. 눈물 젖은 스테이크. 그것은 지옥 탈출의 맛이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첫 끼니였습니다. 그때 배를 채운 준이가 배를 통통 두드리며 민성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왔습니다. 식곤증이 몰려오는지 아이의 눈꺼풀이 깜빡거렸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빠. 준이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냄새 좋다. 우리 집보다 좋은 냄새나. 아이의 그 한마디에 민성은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성은 잠든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영은을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창밖에는 통영대교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성은 잠든 처자식의 얼굴을 한참이나 내려다보다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비서실장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이제 가족을 찾았으니 그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자들을 완벽하게 처리할 시간이었습니다. 김 실장, 준비됐나? 민성의 목소리가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일 아침 뉴스 기대해도 좋겠지? 다음 날 아침 통영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거실. 커튼 사이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비집고 들어왔지만 소파에 앉은 한민성의 주변엔 시베리아 한복판 같은 한기가 감돌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벽에 걸린 대형 TV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속보입니다. 통영 지역 최대 폭력 조직이자 불법 대부업체인 칠성파가 오늘 새벽 검찰에 전격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뜯어내고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번 검거에는 국내 굴지의 기업 태성건설 법무팀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화면에는 포승줄에 묶여줄 줄이 연행되는 최칠성과 그 일당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어젯밤의 기세등등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고개를 푹 숙인 채 패배자의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조용히 방문이 열리고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김 실장의 눈은 퀭했지만 표정만은 어느 때보다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보고해. 민성의 짧은 명령에 김 실장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최칠성, 그놈 입을 여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희 쪽 변호사들이 징역 20년형 판례를 들이밀자마자
모든 걸 풀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그렇게 만든 게 단순히 저 동네 양아치들의 단독 범행이 아니란 말이지? 민성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 차갑게 물었습니다. 단순한 사채업자가 영은을 그토록 집요하게, 그것도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놔주지 않고 괴롭혔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사주 혹은 뒷배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칠성의 자금줄을 추적해보니 차명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거액이 입금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의 끝을 따라가 보니 김 실장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서류 한 장을 민성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민성도 아주 잘 아는 이름, 아니 치가 떨리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형건설 회장 박만수. 박만수? 민성의 입에서 으드득 이 갈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형건설. 태성건설이 성장하기 전까지 업계 1위를 지키던 라이벌 기업이자 5년 전 민성의 회사를 부도 위기로 몰아넣었던 원청업체였습니다. 당시 박만수는 자금난에 허덕이는 민성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고의로 미루며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5년 전 회장님 회사가 부도 위기를 맞았을 때 박만수가 최칠성을 고용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회장님의 재기를 막고 아예 매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김 실장의 보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만수는 민성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의 가장 약한 고리인 아내 영은을 타겟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걸 보십시오. 사모님이 5년 전 작성했다는 각서 사본입니다. 민성은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최칠성의 금고에서 나온 낡은 각서. 거기엔 영은의 비뚤배뚤한 글씨와 지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본인 이영은은 남편 한민성의 횡령 혐의 조작 증거를 파기하는 조건으로 박만수 회장이 제시한 빚 10억 원을 전액 승계하며 남편 곁을 떠나 평생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민성은 헛바람을 들이키며 소파 뒤로 넘어갔습니다.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5년 전 민성이 검찰 조사를 받을 뻔했던 횡령 혐의. 민성은 자신이 결백했기에 무사히 넘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박만수가 조작된 증거로 민성을 감옥에 보내려 했고 영은이 그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갖다 바친 것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미련한 사람. 민성의 눈가가 붉게 타올랐습니다. 영은은 남편이 감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돈 때문에 떠난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남편이 자신을 미워해서라도 독하게 살길 바라면서 회장님, 박만수 회장이 이번 통영 재개발 건도 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칠성을 시켜 알박기를 하고 회장님을 곤란하게 만들 계획이었다고. 김 실장. 민성이 김 실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섬뜩한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예, 회장님. 전쟁이다. 민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통영 바다가 오늘따라 핏빛으로 붉게 물들어 보였습니다. 태성건설의 모든 현금 보유고를 풀어 대형건설 주식, 채권, 시장에 나와 있는 건 모조리 사들여 씨를 말려버려. 하지만 회장님, 그러려면 저희 쪽 자금 출혈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사회 승인도 필요하고 내 개인 자산을 털어서라도 해. 이사회? 반대하는 놈 있으면 내일부로 책상 빼라고 해. 민성의 고함에 김 실장이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박만수 그 늙은이
횡령 및 배임, 청부 폭력 교사 혐의로 고소장 접수해 최칠성 진술 녹취록 언론에 뿌리고 국세청장한테 직접 전화 넣어서 대형건설 특별 세무조사 들어가라고 해. 민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였습니다. 오늘 해지기 전까지 대형건설 부도 처리해. 박만수 그 인간 빈털터리로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 내 아내가 겪었던 5년의 고통, 그 늙은이는 남은 평생 감옥에서 뼈가 삭도록 느끼게 해줄 테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김 실장이 깎듯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민성은 다시 각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장에 묻어있는 붉은 인주가 영은의 피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영은아, 조금만 기다려. 너를 울린 그대가 내가 천배만배로 갚아줄게. 그때 침실 문이 열리고 부스스한 얼굴의 영은이 나왔습니다. 민성 씨? 아침부터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왜 그래요? 민성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편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가 영은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어. 민성은 영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제 가면은 벗겨졌고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았다. 남은 건 처절한 응징뿐이라고.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대형 건설 본사 회장실. 평소라면 클래식 음악이 흘러야 할 이곳은 지금 흡사 공습 경보가 울린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회장님, 주가가 하한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방어선이 완전히 뚫렸습니다. 제1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당장 원금 3천억을 상환하라고 합니다. 국세청 조사 사국입니다. 지금 로비에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비서들이 쉴 새 없이 뛰어들며 비명을 지르듯 보고를 쏟아냈습니다. 박만수 회장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던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회사가 왜 하루아침에 이 꼴이 되냔 말이야. 그는 칠순의 노구였지만 평생을 갑질과 협박으로 살아온 독사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대형 건설의 목줄을 단숨에 조여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회장실의 양문형 참나무 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누구냐? 박만수가 밧줄 끊어진 꼭두각시처럼 소파 뒤로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먼지 자욱한 입구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수트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지옥에서 올라온 사신 그 자체였습니다. 태성건설 회장 한민성. 민성의 뒤로는 태성그룹의 변호인단과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병풍처럼 도열했습니다. 민성은 마치 제 집 안방처럼 여유롭게 걸어 들어와 박만수가 앉아있던 상석의 가죽 의자를 발로 툭 찼습니다. 오랜만이군, 박 회장.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민성의 서늘한 조롱에 박만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한민성, 내 놈 짓이냐? 내 회사 주식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국세청을 푼 게 내 놈 짓이야. 내 회사? 민성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착각하지 마. 대형 건설은 이제 내 거야. 방금 지분 인수 끝났어. 당신은 이제 회장이 아니라 내 허락 없이는 이 방에서 종이컵 하나도 못 가지고 나가는 해고 대상자일 뿐이야. 뭐라? 박만수가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민성은 천천히 다가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최칠성의 금고에서 나온 그 각서였습니다. 기억나나? 5년 전 내 아내를 협박해서 받아낸 그 더러운 종이 쪼가리. 서류를 본 박만수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5년 전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경쟁자였던 민성을 죽이기 위해 그의 아내를 인질로 삼아 올감했던 그 비열한 수를. 설마 고작 그 계집년 때문에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킨 거냐?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수천억을 쏟아부어. 박만수는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에게 여자는, 가족은 그저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기업 전쟁을 일으킨다는 건 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광기였습니다. 민성의 눈빛이 순간 영하 100도의 빙하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박만수의 멱살을 한 손으로 움켜쥐고 그대로 들어 올렸습니다. 칠순의 노인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고작 여자 하나? 민성이 이를 악물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너한테는 그 사람이 고작 도구였겠지만 나한테는 내 목숨이고 내 우주였어. 내 놈이 팬대 굴리며 하하호호거릴 때 내 아내는 내가 씌운 굴레 때문에 찬물에 손이 썩어 들어가면서도 내 아들을 지켰어. 민성의 뇌리에 굴껍데기에 찢어진 영은의 손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돈으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내 놈이 가진 전 재산, 내 놈의 그 썩어 빠진 목숨을 다 내놓아도 내 아내 눈에서 흐른 눈물 한 방울 갓도 안 돼. 이거나 법대로 해. 경찰 불러. 박만수가 발버둥을 쳤지만 민성의 악력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 법대로 아주 철저하게 처리해 줄 테니까. 민성이 손을 놓자 박만수가 바닥에 볼품없이 나뒹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회장실 밖에서 대기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만수 씨, 횡령, 배임, 살인 교사 및 불법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수갑이 철컥 채워지는 소리가 회장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평생을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살아온 박만수의 손목에 은팔찌가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대형건설 회장이야. 국회의원들한테 전화해. 김 장관 연결해. 박만수는 악을 쓰며 발악했지만 이미 그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권력자들도 이미 태성그룹의 압박에 등을 돌린 지 오래였습니다. 민성은 끌려가는 박만수에게 마지막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낮고 싸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감옥에서 기도해라. 제발 오래 살게 해달라고. 죽어서 편해지는 꼴은 못 보니까.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내 아내가 겪은 고통을 뼈에 새겨줄 테니까. 으악. 한민성, 내 놈을 저주할 거야. 박만수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복도를 타고 멀어져 갔습니다. 회장실에는 민성과 김 실장만이 남았습니다.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성은 텅 빈 회장실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영은의 흉터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끝났습니다. 대형건설은 내일부로 상장 폐지 절차를 밟을 겁니다. 김 실장의 말에 민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 뒤처리는 자네가 맡아. 난 가봐야 할 곳이 있어. 민성은 재킷을 고쳐 입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을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건
무너진 적의 성이 아니었습니다. 호텔방에서 불안에 떨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아내, 그리고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러준 아들이 그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민성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민성은 휴대폰을 꺼내 영은의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잠든 그녀의 얼굴. 이제 진짜 싸움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상처받은 그녀의 마음을 치유하고 잃어버린 5년을 행복으로 채워주는 기나긴 사랑의 여정이었습니다. 기다려, 영은아. 이제 진짜 남편 노릇하러 갈게. 민성의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박만수 회장의 구속 소식이 뉴스를 도배하던 시각, 민성은 통영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고 옷매무새는 흐트러져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지난 5년 중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민성 씨, 호텔 로비 소파에 앉아 불안에 떨며 기다리던 영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준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꼭 쥔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영은은 민성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 해결된 거야? 정말 괜찮은 거야? 민성은 대답 대신 성큼성큼 다가가 영은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가슴에서 들리는 심장 소리가 영은에게 전해졌습니다. 쿵, 쿵, 쿵. 그것은 더 이상 분노의 고동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사랑의 박동이었습니다. 응, 다 끝났어. 이제 당신 괴롭힐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 신도 당신을 못 건드려.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민성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영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녀가 주저앉으려 하자 민성이 단단히 부축했습니다. 울지 마. 이제 웃을 일만 남았는데 왜 울어? 자, 가자. 우리 집으로. 집? 서울. 우리가 살 진짜 집. 서울로 올라오는 리무진 안에서 모자는 곤히 잠들었습니다. 민성은 잠든 아내와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이 평온한 숨소리를 놓치지 않겠노라고. 차가 한남동의 펜트하우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웅장한 거실이 드러나자 잠에서 깬 준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우와,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운동장 같아. 아이는 신발을 벗어 던지고 넓은 대리석 거실을 다다다다 뛰어다녔습니다. 준아, 뛰면 넘어져. 영은이 당황하며 아이를 쫓으려 했지만 민성이 웃으며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나도 마음껏 뛰게 해. 아랫집 없어. 여기 다 우리 거야. 민성은 쭈뼛거리는 영은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작은 약통을 꺼냈습니다. 최고급 피부 재생 크림이었습니다. 민성은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영은의 거친 손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이 손. 민성이 영은의 손등을 문질렀습니다. 굴껍데기에 베이고 찬물에 터져서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해진 손. 5년 전 누구보다 하얗고 고왔던 그 손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사실에 민성의 목이 다시 메어왔습니다. 이 손이 다시 고와질 때까지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거야. 설거지, 청소, 빨래 다 내가 해. 당신은 그냥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우아하게 커피나 마셔. 민성 씨, 나 정말 괜찮은데. 영은이 부끄러운 듯 손을 빼려 했지만 민성은 놓아주지 않고 정성스럽게 크림을 발라주었습니다. 민성의 따뜻한 체온과 크림의 향기가 영은의 손등에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의 상처를 덮고 치유하는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영은아. 민성이 고개를 들어 영은의 눈을 맞췄습니다.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그리고 저 녀석 이렇게 예쁘게 키워줘서. 민성의 시선 끝에는 거실 통유리창에 붙어 서울 야경을 구경하며 아빠, 저기 반짝반짝해 라고 소리치는 준이가 있었습니다. 영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근심 걱정 하나 없는 해사한 미소였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데리러 와줘서. 우리 잊지 않아줘서. 민성은 영은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차가운 모델하우스 같았던 펜트하우스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가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아내의 온기, 그리고 가장의 책임감이 채워진 공간은 비로소 사람 사는 집이 되었습니다. 아빠, 엄마, 이거 봐. 불꽃놀이 해. 준이의 외침에 두 사람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한강 건너편에서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재회를 축복하는 축포 같았습니다. 민성은 한 팔로는 준이를 안아 올리고 다른 한 팔로는 영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세 사람의 모습, 완벽한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먼 길을 돌아왔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다. 내 인생 가장 추웠던 겨울은 갔다. 이제 내 곁엔 당신과 아이라는 봄이 있다. 나는 이 봄을 지키기 위해 남은 생을 바칠 것이다. 사랑해. 민성의 속삭임에 영은이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준이가 까르르 웃으며 아빠와 엄마의 목을 동시에 끌어안았습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밤하늘의 별처럼 쏟아지는 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